정부가 규제를 강요하고 변칙이 강제되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예라는 포장을 참 잘하죠. 정부에서 그래 너희들 이렇게 좀 해. 그러면은 이때까지는 봐줄게. 하지만 그 이후에는 가차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참 안 좋은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 즉시 축소 대신 유예기간 장기 매물 풀릴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양도세를 두고 적정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유예기간을 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가 넘어가면은 부담을 높아지게 하는 설계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유예기간으로 이것도 참 포장을 잘했는데 결국은 본질적으로 가격 안정화를 집값을 잡거나 매물 잠김을 안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정답이 있습니다. 결국은 매물 잠긴 장특공이 축소되면은 일어난다. 매물 잠김이 유예기간 동안은 어떨까? 거래는 나온다. 하지만은 이 매물 잠김은 일정 기간이 지나서 유예 기간이 끝나면은 매물 잠김은 다시 생긴다. 그럼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못 잡는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 5월 8일 양도세 유예 때 매물이 막 나왔죠. 막 지금 국토부에서 헛발질을 하고 있으니까는 안 되겠다면서 원래 국토부나 이런 데서 검토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국토부와 상의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재정경제부랑 재경부랑 상의도 안 하고 그냥 구 트위터 X에 그냥 얘기를 해가지고 양도세 중과는 확실히 할 겁니다. 유예기간 종료됐습니다. 빨리 파세요 하니까 매물이 쌓이기 시작하죠. 집값도 조금 안정화된 듯 하지만은 결국은 5월 8일이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 지금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거든요. 토제 뭐 유예한다고 하니까 확 몰려가지고 가격 떨어뜨린다는데 가격 떨어졌습니까? 못 잡았거든요. 유예라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포장인데 일시적으로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겁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암 걸린 사람은 아프대. 근데 아프니까 진통제 줄게. 진통제 맞으면 괜찮지. 진통제를 맞는 게 아니라 원래 뭘 맞아야죠? 항생제를 맞아야죠. 근데 계속 진통제를 줘. 효과 끝나면 어떻게 돼요? 또 아프대. 그러면은 그래? 진통제를 넣어줄게. 안 아프지? 안 아파. 근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거든요. 유예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들, 이게 그냥 장특공에 대한 부분들인데 장특공에 대한 부분들 축소하는 거 조금 유예기간을 줄게. 이게 집값 잡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일시적으로 매물이 풀리는 거를 효과를 볼 수 있지만은 집값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5월 8일 날 그 이후에 집값이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거든요. 이게 암 걸린 사람한테 진통제 주는 거지 항생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이런 유예라는 포장을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유예 기간에 매물이 쏟아진 시기, 그 시기를 이용하고 거래가 안 되니까는 그 시기를 이용할 수 없는 강제 시장이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또 집값을 잡지도 못했다. 그리고 이 빌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칙을 만드는 시장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재개발된 대박 빌라라도 사죠. 우르륵 했는데 가격 쑥 한숨 푹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빌라로 갔어요. 이게 지금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싸고 재개발되면 신축되면 가격이 많이 오를 거다라는 생각으로 여기를 선택한 사람이 있었겠죠. 거래량이 많이 늘었는데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개발 물건들. 근데 이거를 사실은 아파트도 사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갭 투자할 수 있는 게 재개발밖에 없잖아요. 서울에서 재개발밖에 말고는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관리 처분 인가 전에 물건 중에서 재개발할 수 있는 거, 재개발 투자할 수 있는 거 재개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수요가 몰리는 거죠. 근데 가격이 또 오르니까는 한숨이 푹. 이것도 사람들이 그냥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아파트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뭐 도시형 생활 중에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규제를 딱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요가 이렇게 몰리죠. 그러면서 거래를 할 때 이제 시장 상황에 맞게 변칙들도 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계약서엔 6억, 차액은 수표, 신축 빌라 다운 계약서 판친다. 그러니까는 계약서에는 6억으로 썼고 실제적으로 거래 대금은 한 7억인 거예요. 이거는 계약서, 실제로는 7억.
그리고 수표로 주고 현금으로 주고 그러면서 계약서는 이제 다운 계약을 쓴 거죠. 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예전에 110 대책 2024년도 그다음에 88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 88 대책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요.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준공 혹은 취득하는 소형 신축 5구 타입이죠. 거기에 있는 신축 주택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겠다. 무슨 혜택이냐?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계산시 다주택자 중과 주택수에 포함 안 시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또 재개발이 될 만한 데를 막 눈뜨고 찾아가는 거죠. 사실은 실질적으로 잘 되면은 진짜 대박 날 수 있는 어떤 특례 조항이죠. 근데 왜 6억이냐? 이 특례 조항은 6억 이하의 주택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7억 하면은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매도자 입장에서는 7억이면은 세금 문제가 안 생깁니다. 1주택자는 12억까지 비과세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내가 3억에 샀는데 이거를 7억에 팔던 8억에 팔던 12억 미만으로만 팔면은 세금이 아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계약서에는 매도자는 6억을 쓰고 차익을 좀 더 올려도 세금에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매수자는 뭐가 졌느냐? 지금 이거를 6억으로 쓰면요. 지금 110 대책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고 이제 취득세에 대한 부분들이 6억이 넘어가면은 취득세가 또 올라가거든요. 요거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합이 맞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운 계약이 판치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110 대책까지 포함이 되니까 무조건 6억 미만으로 해야지 내가 중과 대상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거래나 이런 것들을 막고 있으니까는 이런 계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자유롭게 하면 어떻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집 많이 사게 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을 활발하게 해서 주거 사다리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는 가격이 좀 작게 들고 이런 정책들 이용해서 지금 거래가 안 되는 상황에서 거래가 되는 틈새만 그리고 또 그 틈새에서 이런 변칙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운 계약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다운 계약을 하면은 누가 불리한 줄 아십니까? 매수인이 불리할까요? 매도인이 불리할까요? 매도인이 불리합니다. 둘이 나는 괜찮아 했는데 매수인이 막 배알이 틀려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그럼 매수인은 자수했다고 해서 특별히 제재받는 게 많이 없지만은 매수인 같은 거 몇백만 원 과태료 내거나 면제받고 끝납니다. 근데 매도인은요 비과세 박탈됩니다. 내가 비과세를 3억짜리가 10억이 됐어. 그러면은 7억 비과세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7억을 일반과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40% 가산세 붙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냅니다. 매도인이 불리합니다. 엄청나게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변칙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장이지만은 변칙적으로 지금 현재의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뭔가를 하시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장은 강요하는 시장입니다. 지금 신문에서 공적 기구가 정부죠. 전세 보증금을 이거는 정부에서 말하는 무이자 레버리지죠. 정부에서 말하는 정부는 무이자 레버리지를 관리하겠다. 누가? 정부가 안심 신탁 사업으로 요게 이제 에스크로 전세 에스크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형 전세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많습니다. 임대인은 사실은 이 전세 보증금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전세를 놓습니다. 근데 이거를 활용을 못 한다면요 전세를 안 놓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임대인이 전세를 내놓을 참여 유인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정부에서 보증금 관리하고 나 보증금 관리해 줄게. 내가 관리하는데 내가 운영하니까 수익금이 조금 났어. 수익금 조금 줄게. 이게 임대인한테 매력적입니까? 차라리 내가 내 돈으로 책임을 지는 거지. 내가 이 전세 자금을 이용해가지고 대출도 갚고 혹은 이걸로 좀 일부 금액은 투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걸로 예금을 하든 뭐 또 이렇게 하든 이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내놓는 겁니다. 근데 전세형 에스크로 제도를 만약에 안심 신탁으로 한다고 하면요 전세가 급격하게 사라집니다. 전세 제도 활용의 매력을 못 느끼잖아요. 그리고 이 전세는 어디로 전환됐냐? 월세 수요로 전환이 됩니다.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로 바뀐다.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죠? 저소득층.
이 전세는요 진짜 싸게 주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거 급격하게 강제로 도입하면요 전세 종말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세 보증금 에스크로 예치는요 고액 담보금이고, 미국의 에스크로 제도는요 월세 두세 달치를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소액 담보금이라서 우리나라랑 좀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또 비슷하게 개념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전세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요 전세 안심 신탁 사업은요 전세 사기를 막는 대가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키는 가속화의 버튼이 되고 계기가 될 가능성들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 한번 하시면요 진짜 이것도 안전벨트 단단히 매야 됩니다. 지금 요즘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너무 부정적인 시장의 부정적인 방향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감시하는 시장, 검찰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제가 얘기했죠. 노태우 대통령 때 뭘 했습니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거 했잖아요. 지금은 부동산이 범죄입니다. 마귀입니다. 악마입니다. 전쟁합니다. 전국에 전담검사 지정 엄정 대응하겠답니다. 요거는 이번에 17억을 근저당을 잡은 사람부터 1호로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집이 29억인데 그 29억에 17억을 내 돈을 빌려주는 걸로 해가지고 근저당 설정을 한 사람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특별하게 특권을 가지고 이용한 것 같은데. 아무튼 감시하는 거, 이것도 부동산 감독원, 이것도 감시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문재인 정부 때 했었죠. 그래서 이걸로 수사해가지고 감옥 간 사람 0명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시하는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200 수사관, 전담 검사 수사관 206명 지정하고 책임 수사 체계. 물론 불법은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점 강력해질수록 시장은 위축됩니다. 잡는 거는 맞습니다. 불법적인 거는. 근데 이거를 전쟁을 선포할 것까지 있나요? 전쟁을 유발시킨 게 뭘까? 집값과의 전쟁을 유발시킨 건요 정부 정책입니다. 본인이 본인하고 싸우고 있어요. 내가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트집 잡는 거예요. 규제를 강요하는 정부, 변칙이 강제되는 시장, 그리고 시장에 감시당하는 시장, 이런 상황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